김수민의 뉴스 밑장. 정시도 수시도 필요 없는 호그와트 학교 어서 입학하라.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무상교육 호그와트 학교 일요일 돌아왔습니다. 네, 호그와트 팟강은 유료, 호그와트 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여러분들을 위한, 뉴스밑장 청취자들을 위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근데 의무교육도 의무교육인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호그와트 학교가 조회수가 혹은 반응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편들 좀 들어주십시오. 네, 이번 주에 올라왔었던 여러 편들이 있는데 남유진 전 구미시장을 다룬 호그와트 학교 말고 남시장을 다루고 있는 그 편이 있어요. 제가 조회수를 막 다 들여다보고 있진 않은데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가 아니라 조금 더 몰라요. 조금 조회수가 적은 느낌입니다. 남유진 시장 편이. 여러분들 지금 주말에 들어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호그와트 팟강 재홍보합니다. 11월 16일에 올라온 16-4편 11월 16일자 호그와트 팟강. 이거 들으면 당신도 선거제도 전문가. 2시간에 걸친 저의 강의가 담겨져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추석 시트콤 아재 나오는 그 시트콤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선거제도 다룬 적이 있는데 그걸 듣고 어떤 분이 이건 뭐 선거제도를 이해하기에는 좀 뭐랄까 난잡하다. 대화가 난잡하게 여겨질 수 있죠. 그 당시의 대화가. 그래서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드릴 거고 특히 현재 국회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도 그것은 되풀이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종류에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어떤 원리와 철학에 따라서 짜여져 있는지 이왕이면 타국 사례랑 같이 보면서 파악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16-4편 호그와트 팟강 이거 들으면 당신도 선거제도 전문가 11월 16일자 올라왔던 에피소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십시오. 500원 결제입니다. 쌉니다. 2시간짜리인데 500원이면 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텍스트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커먼즈 지식 공유지대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제가 연재하고 있는 다당제와 선거제도라고 하는 그 게시물이 있어요. 아직까지 연재가 끝나진 않았는데 7편 정도 올라올 거고요. 현재까지 5편인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연재물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북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북 출시는 제가 정확한 시점은 예견하기 어려운데 내년 초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북 출시 전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500원짜리 호그와트 팟강을 결제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커먼즈에 이미 연재되고 있는 그 게시물들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의무 교육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호그와트 학교 함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진보와 보수를 새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꽤 호응이 많았던
에피소드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도 주로 그 에피소드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G 산 XG 국밥, XG 산 XG 국밥. 이거 블라인드 처리 중간에 글자 2개를 한 이름인데요. 아이고 세상에 이 시대에 참 배려인 김수민 하셨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에피소드에서 제가 원래 저희가 일요일에 녹음한 것을 첫 편에 올리는데 보통 금요일에 녹음을 하거든요. 하지만 토요일에 녹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요일에 바로 업로드하려면 우리 편집장이 쇠가 빠집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내가 미리 혼자서 녹음한 호가트 학교를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해서 첫 녹음편은 월요일에 올라갔고요. 호가트 학교가 일요일에 올라갔죠. 그리고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업로드 일정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일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어지간하면 이렇게 호그와트 학교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 말고도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정기 일정 외에 금요일에 B컷이라든지 호그와트 팟강이라든지 또 월요일, 목요일에 1, 2부 에피소드에서 미처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금요일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회 내지는 4회의 그 에피소드가 업로드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이번 주에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에 이렇게 호그와트 학교 들어주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앞에 올라왔던 수요일 목요일 에피소드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일요일에 올라오기 때문에 호그와트 학교가 토요일에는 호그와트 학교를 못 듣죠. 그러면 호그와트 학교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는 김에 앞에 에피소드 좀 들어주세요. 어떤 청취자분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목소리를 오슬로 국립대학 박노자 교수, 한국학 전공이죠. 박노자 교수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씨는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예전 낙곰수 때부터 팟캐스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해져서 아무것도 안 듣다가 최근 뉴스 밑장을 듣고 팟빵 가입까지 하게 됐네요. 기존 팟캐스트 중에는 민주당 쪽에는 침묵하는 과도한 진영론과 거대 담론만 이야기하고 숨쉬듯 여혐을 한다는 게 대충 후기로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뉴스 밑장이 괜찮게 느껴진 건 정말 사람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지역 담론이나 문화 담론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가장 빠삭한 분들이 진행하는 것도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런 방송이 계속되면 좋겠고 각 지역마다 늘어가면 좋겠어요. 이제 중앙만 바라보는 민주당 코인러들이 진보라 우기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민이 뭐냐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지역 컨텐츠나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 주시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에피소드 중에서 지역 컨텐츠나 문화 컨텐츠를 다루면 조회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올라온 날릴래요 남유진 전 구미시장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물론 남 전 시장은 제가 구미시의회 의원 할 때 구미시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수는 몇 개 더 있고 앞으로 그것을 조금씩 열 수 있는데 가장 큰 건수로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졌었던 박정희는 반신반인이다 라고 찬양하면서 박정희 생일잔치를 열었던
그 행적부터 한번 짚어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디가 다니엘 블레이크. 다니엘 블레이크,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죠. 켄 로치 감독 영화인데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영화에는 굉장히 극적인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까다로운 선별적 복지가 어떻게 빈민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지 그 과정들을 덤덤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덤덤히 묘사하는 가운데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터뜨리게 하는 또 그런 미학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지난 편 진보와 보수 이젠 새로 세워야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어디까지 돼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대체로 호그와트 학교나 호그와트 팟강 할 때도 원고 없이 진행을 해요. 구체적인 통계, 수치 이런 것들 제가 못 외우는 것은 메모를 해놓고 갖고 있는 정도고 굳이 원고라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 댓글 이런 것들 빼고는 원고 없이 진행을 합니다. 원고가 있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원테이크로 주로 하는 편이고 한번 마음에 안 든다, 에피소드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럴 때는 부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다 지우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요. 그것이 김수민의 방법입니다. 자, 리엠제이님, 유시민이 조국 사태는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 사무실이 박근혜가 거주하는 서울 구치소 근처라 종종 소란스러운데 지금 유시민이 하는 말과 태극기 할배들이 하는 말이 똑같다. 서초동 사기꾼들의 미래는 광화문 노친네들의 뻔뻔합니다 하셨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인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자신들이 저항했던 대상을 닮아가는 이런 사례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 사례인 댓글 하나 읽어드리죠. 이거는 아이디가 이명박근혜 깜빵. 네, 둘 다 지금 깜빵 밖에 있어요.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법무부에서 박근혜 다시 집어넣는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법무부 왜 그렇게 풀어준지 모르겠어요. 그 어깨 아픈 거는 재활 기간, 재활이 필요하면 어떤 부분은 구치소 안에서 해도 되는 거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보통 비슷한 증상의 환자의 경우에 일주일 안쪽이에요. 근데 무슨 한 달씩이나 입원하고 두어 달을 할 수도 있고 법무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이게 조국 전 장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표할 때 시점은 조 전 장관이었는데 이걸 결정한 거는 아마 박상기 장관 때였을 거예요. 근데 박상기든 조국이든 간에 이렇게 적폐청산한다면서 감옥에 넣은 전직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무슨 개혁을 한다는 건지 여론의 반발이라든지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다시 법무부가 집어넣는다고는 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검찰에서는 형 집행정지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이런 걸 반대했다고 하니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하는지 아니면 모종의 압력에 굴해서 풀어주는지 이 부분 꼭 보도록 하겠고요. 이명박근혜 깜빵이라는 자가 찌질이 수면에 조국한테 열폭하는 찌질이 진보 스피커들한테도 외면당하는 입진보 찌질이 고성국 따라가는 찌질이 수민이 뇌피셜에 빠져서 뇌정지온 찌질이 수민이 하셨습니다. 진보 스피커가 누구죠? 여기서 얘기하는 진보 스피커가? 개나 소나 진보 스피커 하나 봐요. 진보로 꼭 살 필요 없으니까 진보 자처하지 마세요. 내가 조국한테 열폭을 왜 합니까? 지금 온 가족이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친척 배우자 포함해서 이 가운데 3명이 구속이 됐어요. 오촌, 동생, 배우자. 이런 사람한테 열폭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고성국 따라간다 하셨는데 고성국 따라가는 건 니네가 따라가고 있죠. 고성국이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코인 먹으려고 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고성국이 평론가를 하다가 박근혜가 잘 될 거다 이런 예측을 2011년 12년에 하면서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서 고성국이 굉장히 뜨기 시작했죠. 그리고 박근혜가 뜬다 얘기를 방송에서 해주니까 박사모에서 감사패도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고성국이 평론가로서 예측을 하려고 하면서 박근혜 뜬다라고 얘기한 거면 그냥 앞으로도 예측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살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박근혜 뜬다라는 말을 박근혜 지지층이 마음에 들어하기 때문에 그 지지층에게 계속 소구하기 위한 발언들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친박 진영이 아니었던 고성국이 뼛속까지 찐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조국 지지자들과 그 스피커들의 행동과 같습니다. 그쪽 지지층의 코인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런 두려움 그리고 애초에 본인들이 그 코인에 의존해와서 스피커로 커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게 된 겁니다. 굉장히 불쌍한 처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제 소임인 것 같습니다. 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층의 코인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렇게 오랫동안 평론을 하면서 일부에게나마 신뢰를 쌓는다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거액의 돈을 벌거나 굉장한 유명세를 누리지는 않을지언정 평론가로서의 도리는 다하고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겠죠. 조금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또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를 모르시더라도 저와 같은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덕분에 다음 달 12월부터 몇 군데 방송에 추가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다 여러분들 덕택이죠. 지금 그 조국 사태 이후로 뉴스미장의 구독자 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30% 정도가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하지만 현재 구독자 수가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방송 시작할 때 천용길 편집장한테 제가 구독자 수는 이 정도면은 될 것 같다.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밝힌 구독자 수가 있는데 현재 구독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희 방송 들어봤자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의 엉뚱한 뻘댓글들 지금 이제 조국기 부대가 와서 다는 댓글들은 그냥 와서 악플 다는 거예요. 방송 들어볼 생각도 별로 없이. 그런 댓글이야 이제 낙서하고 가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뻔히 듣고도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얘기나 저희 출연진이 하는 얘기를 다 수긍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반론할 수 있어요. 근데 억지 해석을 하거나 무슨 취지인지 전혀 못 알아듣거나 이런 사람들의 댓글들이 초창기에 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걸러낼 건 일단 걸러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방송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아직까지 다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충분히 동력을 갖고 방송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서 다른 팟캐스트에 대한 불만들 밝혀주시는 청취자분들도 꽤 여러 명 됐습니다. 브릿지 리 님께서 이번에 조국 사태로 팟캐스트를 대거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들어오던 이동영 방송도 몽땅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나에게 벽돌친 김수민의 뉴스미장 하나네요. 유유.
결국 진실이 이기는 건가? 벽돌 쳤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브릿지 리님한테 벽돌? 벽돌 친다는 게 이제 트위터에서 블락할 때 벽돌 친다고 표현하잖아요. 블락. 트위터에서 저한테 블락을 맞으신 건지 아니면 벽돌을 치는 듯한 충격을 저희 방송이 줬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형 씨 방송 참 안타깝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죠? JAND 코, 젠드 코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이게 영어식으로 읽으려면 이렇게 되는데, 불어인가? 전 무식하니까 알파벳 철자로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분 또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동형 또 안 듣고 습관적으로 매일 듣던 김어준 뉴스공장 또 띄엄띄엄 듣습니다. 최민희는 듣기도 싫고 김용민 또 안 듣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들이 김어준 씨나 이동형 씨나 김용민 씨나 최민희 씨는 그렇다 칩시다. 전 최민희 씨는 제껴놨어요. 예전부터. 이 팟캐스트들이 민주당 성향 팟캐스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언론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성향의 프로들이 어우러져서 언론 생태계를 형성을 하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조 전 장관에게 비판적인 패널들도 기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는 그 게스트의 배합이랄까 이 룰이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의 비판적인 게스트들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게스트들이 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구도를 조국 전 장관을 반대하는 사람은 민주당 반대하거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다. 보수 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도를 짜놓고 있는 건데 진보 쪽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진보 쪽임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보와 보수뿐만 아니라 민주라든지 이 의미를 모르는 인간 이 게시판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친노 쿨게이 권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3부류로 갈라져야 한다. 자한당파, 민주파, 진보파. 수민아, 네가 민주와 진보 둘 사이를 좀 갈라봐라. 구자파 논리로 너가 진보를 민주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떼어내긴 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민주 플러스 진보를 붙여서 사용하더라. 민주 진보 진영 아니죠. 민주 진영 진보 진영 다릅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난 민주당이 보수라서 지지하는데 척박한 진보당은 구좌파에게 던져주고 드넓은 보수마트로 진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보수다.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는 21세기 성리학자들이지.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상론, 근본론만 펼치는 허무한 집단. 네, 성리학이 뭔지 잘 모르나 봐요. 성리학적 질서에 해당한다. 성리학을 나쁜 의미로 사용할 때 그때는 너희와 같은 그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해당해요. 굉장히 저렴한 세계관과 세계 인식을 갖고 있죠. 이런 자들이. 무슨 굉장히 평면적으로 세계를 잘라보고 있어요. 선악 이분법도 대단히 강한데 도덕적 우월감이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지만 도덕을 안 지켜요. 자기네가 안 지키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도덕이 맞는 거예요. 민주하고 진보를 갈라놔야 된다. 수민이가 갈라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민주가 아니에요. 제가 진보와 보수를 새로 세워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민주적 진보와 민주적 보수예요. 이 친노 쿨게이 권 목사가 민주당은 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네는 보수도 못 돼요. 진보와 보수를 새로 세우면 사이비 진보가 보수가 됩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진보도 못 되지만 보수를 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부패 비호 집단이 보수시긴 한데
수구도 아니야. 너희는 그냥 부패 집단이에요. 주제 파악을 하셔야지. 그리고 무슨 구자파 신자파 얘기하는데 구자파와 신자파의 기준을 알고 있나? 요거를 제가 호그와트 팟강 다음 주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진보, 보수, 개혁, 수구, 좌파, 우파, 신자파, 구자파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기너님께서 이거는 누구 목소리로 그냥 할게요. 이거 자꾸 성대모사 지어 짜려고 하면 안 돼. 김수민 씨 응원합니다. 조국 사태 중간 정리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과 조국 교수가 기자회견과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 진보 스피커들 억지 실드 친 것 등 하셨습니다. 진보 스피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보 스피커 아니에요. 가스프링 최님께서 이동형이 진보는 도덕적 결벽증이 문제라고 오진한 기억이 납니다. 무능한 진보가 이제 선동 정치로 밥벌이를 하고 부패하고 있으니 추운 겨울 하얀 입김 속에 너울거리던 촛불의 염원이 절망 속에 꺼지는 기분입니다. 하셨습니다. 좀 시적이네요. 도덕적 결벽증이 문제가 아니고요. 도덕이 없는 게 문제예요. 가짜 진보들의 문제가. 도덕이 막 휘어집니다. 이리저리. 일반적인 법칙으로 정립이 되지 않고 막 휘어져요. 그리고 진보의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보가 부닥쳐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게시판에 저한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주로 떠벌리는 사례들이 고성국, 김문수, 그러니까 진영을 넘어간 사람들 얘기예요. 그렇지만 따져봐야 될 것이 김문수, 고성국 때문에 그들이 보수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진보가 힘들어졌나요? 아니에요. 넘어갈 만하니까 넘어간 거고 그들이 무슨 진보의 지분을 갖고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김문수 씨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초반까지는 좀 보수 쪽에서는 개혁 아니냐, 운동권 출신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김문수 씨가 피력해왔던 정치 이념들을 잘 들어보면 진보적인 거는 없어요. 신자유주의 내용이 많고 심지어는 신자유주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몇 해 흘러오니까 지금에 와서는 김문수 씨를 개혁적 보수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태극기 부대 참가가 결정적이었죠. 그럼 진보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김문수를 내보냈으니 저쪽을 한번 찍어봐 하면서 보수의 표를 얹어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자기 몸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라든지 이런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에 몇몇이 넘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보의 지분을 들고 보수로 갔나요? 아니에요. 그 짐은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본인들은 나름대로 챙겨가고 싶었겠지. 야, 저쪽 출신이 우리한테 넘어온단다. 야, 귀순했다. 야 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처음에 반겼습니다만 지금 잘 나가나요? 뉴라이트 출신들도 NL 출신이 있고 PD 출신이 있는데 PD 출신인 신지호 보세요. 이명박 정권 후반기에 국회의원 재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간간히 종편에 나오는 거 빼고 정치판에서 알아주는 인물이 아니죠. 신지호가 뭐 가진 게 있어야 알아주지. 그렇다고 뭐 굳건한 신념이 있었나 그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뉴라이트라는 족속들은 저도 2000년대 중반에 뉴라이트 혁파, 뉴라이트는 한국판 네오콘이다 이런 취지로 토론에 나가서 발제도 하고 대학가의 뉴라이트를 박살내주겠다 뭐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뉴라이트는 이제 위협적이지 않아요. 전혀 존재감도 없습니다. 유승민이 왜 개혁보수로 한때 떴느냐. 유승민은 자기 아버지가 전두환 민정당 출신이에요. 뉴라이트가 아니라 정통보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남경필이나 유승민처럼 아버지 때부터 보수였던 그 사람들을 개혁 보수로 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수 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 지분이나 기반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개혁 보수를 표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김문수 이런 사람들은 더 심해. 자기 기반 없이, 그리고 진보 출신이긴 하나 진보에 다 보따리하고 금송아지하고 금송아지 원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내려놓고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 보수조차도 되지 못한 것이 뉴라이트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뉴라이트는 진보의 위협을 못 가하는데 이제 진보에게 새로운 위협이 불어닥쳤습니다. 차라리 이 방금 사연을 읽어드렸던 친노 쿨게이 권 목사 같은 인간들은 해악이 좀 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수고 민주당이 보수라서 지지한다. 진보는 성리학 구잡하다.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보수로 건너가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진보라고 계속 포장해서 진보적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진보를 못하도록 교묘하게 막는 거예요. 이건 무슨 트로이의 목마른 스파이도 아니고 이러면서 진보가 식민지화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비기너 분이 조국 사태 중간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단기적인 요번에 사건으로서의 조국 사태 말고 조국이란 사람이 왜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편에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조국 교수는 노무현 정권 때 인기 떨어지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드 쳐주고 하던 그런 지식인 또 아니었고 거꾸로 노무현 정권에서 진보 진영이 싫어하던 정책들 추진할 때 거기에 맞서 싸우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조국 교수는 본인이 법학 전공이다 보니까 주로 법적인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정권 때 했던 얘기는 국가보안법 폐지 정도 했을 거예요. 국가보안법 폐지 그거 해야 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고요. 폐지 못하면 개정을 해서 독소조항, 찬양고무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찬양고무죄는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 발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거라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에 걸면 이걸이고 이에 걸면 이걸인가요? 뭐지? 임플란트인가? 이에 걸면 임플란트고 코에 걸면 콧뚜레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발에 걸면 전자발진 그런 법입니다. 법 같지 않은 법이에요. 현대법으로 있을 수 없는 법이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거든요. 당연히 이거 없애야 되죠. 그리고 국가보안법 없애도 형법이나 군형법이나 국가기밀 그 누설 방지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안보는 공백이 별로 없습니다. 설령 생긴다면은 그 부분은 대체입법이나 보안입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국가보안법 폐지 어쩌고 하는 게 그게 진보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게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서민이 경제가 힘들어지느냐 혹은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힘드냐 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재벌이 처벌받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조금 관련이 없는 것들이죠. 근데 조국 교수가 얘기했던 것들이 주로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어떤 서민의 살림살이라든가 여기에 직결되지 않는 주제였고 서민의 살림살이를 살린다는 말은 누구나 하는 거지만 살리려면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럼 손해를 보는 건 누구냐? 친일파 등의 극소수 특권층이냐? 친일청산 얘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잘 못 살고 있는 게 친일청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친일파한테 토지 환수하면 그 토지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까? 친일파는 친일파가 그냥 잘못됐기 때문에 청산해야 되는 거지 그거 자체로 진보적 아젠다가 아니에요.
진보적 아젠다에 대해서 특히 진보적 아젠다를 얘기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탄압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죠. 노동운동 중에서도 대기업 정규직만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운동은 질타받아야 됩니다만 그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실업자들과의 어떤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노동가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잡혀가고 그렇게 치열하게 활동한 거에 비해서 조국 교수가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한 거는 없죠. 산호맹 사건으로 잡혀갔다고 하는데 산호맹 사건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언론에 기고를 해서 우리 남편은 산호맹이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아니 산호맹은 그렇게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설령 조국 교수가 산호맹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나 자기도 모르게 연루됐다고 치더라도 산호맹 사건 자체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때에 정경심 교수는 우리 남편은 산호맹이 아니니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교수니 구속 풀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신의 그 미래를 암시한 건가? 도주 우려가 없는 대학 교수인데 왜 나를 구속시키냐 이렇게 굉장히 묘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교수의 그 웅동학원, 집안의 웅동학원 사학이 독립운동 사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국 장관의 그 선조 중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웅동학원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조변현 씨가 이 사학을 인수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국 교수의 종조부, 증조부가 아니라 종조부가 좌익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 부분은 조국 교수가 본인이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조맹규 선생이란 분이 있는데 종조부, 그러니까 증조부가 아니에요. 종조부는 할아버지의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조부 같은 경우에 좌익 독립운동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맹규 선생이 맞다면 그런 이유로 조국 일가가 독립운동 집안이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런 뭐 개혁적인 집안인 거냐 개혁적인 사립학교냐 아니거든요. 조국 전 장관 부친인 조변현 웅동학원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개정 노무현 정권 때 할 때에 그거 반대하면서 중앙일보에 2차례 기고했었고 그때 뭐라고 주장했냐면 공립학교는 전교조가 장악을 했다. 전교조는 반미 친북 집단이라고 조변현 이사장 조국 교수의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랑 아들이랑 뭔 상관이야라고 하겠죠. 그러면 종조부랑 조국 교수랑 뭔 상관이요. 그리고 인수 전에 웅동학원의 독립운동 역사랑 조국 일가는 뭔 상관인데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조국 일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아내는 것에 대한 수혜를 안는 그런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강남 좌파가 아니라 영남 우파라는 말이 더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돈을 빌려가면서 학교 공사를 했는데 학교 공사를 하고 이제 건설업체는 누구냐? 건설업체도 그 집안이에요. 조국 교수 아버지랑 동생 그쪽이야. 학교 공사를 맡은 이거 자체가 이미 공직자 윤리가 아니라 공직자 그 당시 아니지만 공익적 윤리에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근데 공사 대금을 또 채권의 형태로 그 동생한테 안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채권 때문에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갚아야 할 그 돈의 그 비율이 또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고요. 학교를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게 딱 의심을 해봐야죠. 요번에 조국 장관 수호 외치면서 검찰개혁에 섰던 사람들은 검찰은 과거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악이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렇게 선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왜 의심 안 해요? 그냥 독립운동 사학이라고 퉁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학교 공사 둘러싸고 있었던 일 이것만 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한국 사회의 인사 검증 능력이 저하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황우석 사태하고 비슷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조국 교수가 굉장히 안온한 위치에서 자기 집안은 뭐 사립학교라든지 건설업체를 통해서 이익을 다 확보하고 본인은 국립서울대학교 교수로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보를 자처해 왔어요. 이게 무슨 헌신적 행동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이런 스펙을 갖고 진보에 왔더니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거예요. 조국 현상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히려 조국 교수가 보수 진영에 가면 환영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많아. 출세지향적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런 사람이 많아요. 조국 교수도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집안 형편이라든지 본인의 직업이라든지. 근데 보수 쪽에 가서 크게 환영 못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 거기 이미. 나경원, 남경필, 장제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안 잘 사는 사람들. 거기에서 경쟁할 바에는 진보에는 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먹힌다.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국 교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이렇게 가볍게 먹히는 건 뭡니까? 그 와중에서 공직자가 되어가면서 사모펀드에 손을 대고 이 가족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사모펀드는 자기 오촌 조카 관여 없었다라고 했지만 이건 제가 누누이 지적했죠.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에 했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그 최근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전우용이라는 사람이 또 헛소리를 해서 자기도 인문학자고 정경심도 자기 인문대 동기인데 동기가 아니라 같은 인문대생이었는데 동기라고 했나요? 그거는 모르겠다. 하여튼 취지는 뭐냐면 전우용이 했던 얘기는 인문학자들은 사모펀드 선물 투자 이런 거 잘 모른다. 할 줄 모른다고.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2000년대 초반부터 증권 투자를 해왔고 정경심 씨는 증권 쪽이나 주식 투자 쪽에 빠삭한 사람이에요. 인문학자라고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은 공돌이라고 불리우는 이공계 사람들은 정치 몰라요? 그럼 김어준 씨는 정치 평론하면 안 되겠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좀 추하다 진짜 전우용은. 제가 예전에 전우용 씨한테 삶은 소대가리가 독초 씹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비웃은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SNS에서. 대학가 학생들 그 조국 장관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폄하할 때 제가 열받아서 썼고 그리고 감정대로만 쓴 게 아니라 이런 소리 들어도 싼 작자라고 제가 썼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미르미디어 팟캐스트에서 하차를 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전우용이 아니고 소와 독초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전우용 따위하고 소하고 독초를 비유를 했으니 소와 독초님께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때 일은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영 씨가 진보는 도덕적 결벽적인 문제다라고 오진했다. 가스프링 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동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저는 최소한의 도덕을 안 지켜서 문제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치마론 650님께서 예전에 재밌게 듣던 김용민님 방송이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재밌어서 듣던 이 작가님 팟캐도 이제는 듣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을 좀 최근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분들이 자기 청취자들도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인지하고서도 한쪽을 잡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 진보 스피커라고도 아직까지 표현되고 있는데 진보의 내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혹은 진보에 반하는 내용을 갖고 있거나
조국 교수처럼 뭐 진보인 게 진짜 어느 정도로 입증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이닥쳐서 진보의 땅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보를 탄압하고 무시하고 허위 과장 사실로 모략하고 이랬던 역사가 있다면 이제는 진보의 내용을 담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보를 참칭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진보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문제예요. 진보가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번에 드러난 것은 조국 일가는 기득권층이라는 겁니다. 유시민이 개소리한 게 뭐냐. 이렇게 털면 다 조국처럼 구속될 거다. 유시민 한번 털어보죠 그럼. 유시민 털어갖고 나오는 거 없으면 유시민 말이 틀린 거고 그럼 평론가로서 자질이 없는 거고요. 털어서 나오면 쥐가 범죄자인 거지. 유시민 씨는 지금 행동을 조심하셔야 될 게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이죠. 지금 그 아주 중형을 선고받고 그 대표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 대표 국민참여계 출신인데 유시민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투자를 받았던 신라젠 여기도 이제 임상을 둘러싸고 굉장히 황우석처럼 효과를 부풀렸다가 없는 걸로 드러나면서 주가가 막 폭락하고 이런 그 추문의 회사예요. 신라젠에도 유시민 씨가 뭐 설명회 간 적이 있어요.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제가 유시민 씨가 이 다단계 주식 사기에 연루됐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기는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지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조국 교수가 당당한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이나 조범동 이들의 혐의로부터 조국이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무능한 거죠. 일가들이 다 이상한 짓거리 나쁜 짓거리 하고 있는데 본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모른 척 했던 건 아니냐. 관여는 안 했더라도 그런 의심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본인이 거기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화가 나야죠. 이 인간들이 가족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엿먹이냐.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나는 공직은 못하겠다. 깨끗이 물러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국 장관이 장관에서 물러나는 과정을 좀 알아보니까요. 각고의 취재를 해본 결과 문 대통령의 뜻입니다. 문 대통령이 만류하는데 조 장관이 물러난 게 아니고요. 문 대통령의 뜻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청와대 관계자 중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 또 고심 중일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 이거 민정수석실에서 비위를 덮은 건 맞아요. 조국 당시 수석이 어느 정도 관여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덮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민정수석에 임명했습니까? 자기가 덮은 게 아니라면 덮여진 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덮은 거라면 그러니까 박형철이나 이인걸 선에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맞다면 이것은 더 큰 건이 될 거예요. 뭐 그 조국 사태 중간 정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들 해보겠습니다. 다른 얘기 별로 없네. 저희가 지난주에 정치 토토를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틀렸네요. 제가 김병준은 대구 수성 갑에 출마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며칠 만에 안 하는데 이러다가 나 펠레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총리도 저희가 예측을 했었죠. 알렉스 정님께서 총리는 진영이나 원혜영이 유력한 것 같네요. 진영이 될 듯 하셨습니다. 진영 총리의 원혜영 행안부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진영 총리 아니라 뭐 아까 뉴스를 보니까 김진표 총리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아휴 김진표가 뭐야. 차라리 본색을 드러내는 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도한 진보 코스퍼레를 벗고 보수정당 아까 친노 쿨게이 권목사란 인간이 했었던 그 말대로 보수정당임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는 계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얘기도 나왔었어요. 총리에. 저는 김진표보다는 박용만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총리를 임명하겠다 이것이 청와대의 심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치더라도 그냥 관료에다가 정치인 쭉 하던 김진표보다 차라리 기업을 운영했던 박용만 회장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둘만 비교한다면. 그리고 박용만 회장은 제가 인터뷰를 예전부터 유심히 읽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증세를 하고 복지를 강화하자.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까지의 한국 보수 진영 수준에 상대적으로 비추면 가장 개심된 존재예요. 말만 놓고 보면. 그래서 차라리 보수적 경제 인사를 총리로 앉힌다면 김진표보다는 박용만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도 더 확실하고. 그리고 천집장이 홍준표 대구 왔을 때 전라도에 출마할 생각 없냐라고 얘기했다가 저 선거도 모르는 게 하고 홍준표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아님께서 천집장님 예리한 폭발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그 자리에 기자 질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희갓님께서는 홍준표가 황교안한테 컷오프 당하고 무소속으로 경남, 밀양, 함안, 의령, 창녕에 출마한다 하셨습니다. 이거 재밌겠는데 저는 이 가능성은 높게 보진 않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무소속이 된다면 무소속 입장에서 대구, 북구, 을이나 이쪽에 출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거기서 자한당, 홍준표, 홍일학 이렇게 삼각구도가 펼쳐져서 그러면 자한당이 불리하겠죠. 그러려고 홍준표가 혹시 출마하나? 근데 그러면 자기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시나리오는 컷오프 당한다면 경남, 밀양, 함안, 의령, 창녕 출마는 좀 유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뭐 조국 관련한 거 말고는 사연이 별로 없군요. 이래서 문제예요. 예? 아까 전에 다니엘 블레이크 님이 지역 컨텐츠, 문화 컨텐츠 다뤄서 좋다고 하는데 그 컨텐츠에 대해서 비교적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팟캐스트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죠. 정치 팟캐스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뉴스미장의 존재 가치, 뉴스민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편에서 박사모가 저를 저주했었던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프렌드 MK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웃었네요. 태극기 부대, 조국기 부대 자로 잰 듯 같네요. 크크크 논리로 안 되니 나이 기타 등등 갖고 시비 거는 거 하셨습니다. 그래요. 다 비슷한 인간들입니다. 이게 진영만 달리하고 있는 거지 비슷한 인간들이고 이런 비슷한 인간들이 각각 보수와 진보로 참칭되고 표방되는 간주되다시피 하는 그런 쪽에 걸쳐져 가지고 이 사회를 장악하고 점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수도 황폐화되고 진보도 식민지가 되고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신우님, 김수민 씨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왜 촛불항쟁으로 표현하시는지요? 가능하시면 직접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방송이 많아서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호그와트 학교 들으세요. 호그와트 학교. 네, 호그와트 학교 들으세요. 직접 댓글 안 달았어요. 촛불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혁명은 좁은 의미도 있고 넓은 의미도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의 혁명은 계급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귀족제가 있는데 부르주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트 구도로 간다거나 아니면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불리우는 것을 실행하거나. 근데 촛불혁명은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끌어내린 거였어요.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승만을 끌어내린 4.19는 혁명인가. 사실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4.19 혁명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거는 강만길 교수, 고려대학교 강만길 교수가 썼던 글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4.19 운동이 맞다. 뭐 이렇게 쓰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조금 과장된 수사입니다. 계급 역관계가 바뀌기는커녕 체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나마 이승만 때는 독재를 민주주의로 바꾼 건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정권을 나쁜 정권이라고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독재 정권이라고는 얘기 못해요. 박근혜가 독재 정권이었다면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거친 탄핵 절차를 가동시켜가지고 그를 끌어내릴 수 없었을 뿐더러 그 이전에 2016년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독재 시대의 선거라는 건 하더라도 답정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나쁘다는 게 독재라는 뜻은 아니고 독재를 민주주의로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넓고 느슨한 의미에서도 혁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촛불 항쟁 때 기억하겠지만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고 그 밖에 또 몇 군데 도시에서 모여서 했는데 이게 약속하고 데모하는 혁명이 어디 있어요. 지금 홍콩 항쟁 보세요. 약속하고 데모하는 게 물론 이제 어디서 하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는 하겠지만 전 국민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촛불 항쟁할 때도 토요일 그때 외에는 별로 안 했어요. 조금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있는 시위 빼고는 대부분 토요일 날 작정하고 그날 모여가지고 촛불 들고 콘서트하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오히려 혁명의 개념에도 맞지 않거니와 촛불 항쟁에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촛불 항쟁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저항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저항 그때 뭐 시위해가지고 부상 입은 사람 거의 없었고 잡혀간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라는 반증입니다. 그 민주사회와 민주헌법의 토대 위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혁명이라고 안 부른다고 해서 격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완전 난독증인 거고요. 난독증도 아니지. 난독증은 그냥 병인 거고 이건 난독증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냥 수준이 낮은 거예요. 독해 수준이. 예. 그래서 명확하게 정의한다면 혁명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그리고 촛불 혁명 떠드는 사람들 중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조국기 부대 하면서 태극기 부대 투 노릇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취되면 안 돼요. 도취되면.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겪었던 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과장 뻥튀기 하고 격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했던 일이 질적으로 격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부르기 위해서 촛불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촛불 항쟁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했던 그 촛불의 의미는 전혀 격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했었던 87년 6월 항쟁부터 시작됐던 그 민주주의의 흐름을 재확인한 거거든요. 87년 6월 항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촛불 항쟁이 보여준 겁니다. 촛불 혁명이라면 오히려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87년 6월에 만들어 놓은 그 헌법을 통해서 촛불 항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촛불 항쟁의 한계는 뭐냐. 뭐 시스템이 바뀐 게 없어요. 대통령 바뀌고 정권 교체까지만 했어요. 그것도 항쟁을 통해서 정권 교체한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한 거고요. 헌법 하나 못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든 싫든 간에 어떤 변동이 크게 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어법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혁명이라고 불러왔던 사람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입에 익어버리면 저도 촛불혁명이라는 말 가끔 쓰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꾸 입에 익어서 그런 건데 명확하게는 혁명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호그와트 학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 안내해드리죠.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특별한 손님을 모시는데 저희의 특별한 고민은 게스트가 나올 때마다 조회수가 떨어져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희만 나와야 꼭 들으세요? 자, 다음 편 손님은 누구냐? 정의당에 얼마 전에 입당한 노동인권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를 뉴스민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유튜브 생방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유튜브 생방은 토요일 7시 저녁 7시에 유튜브 생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생방 못 보셨더라도 나중에 올라올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월요일에 1편이 올라올 거고요. 아마도 목요일에 2편이 또 올라올 겁니다.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채널 뉴스민에서 생중계를 하게 될 예정이고 네, 권영국 변호사는 예전에 변호인이란 영화가 노무현
변호사를 다뤘다면 변호인 2가 나온다면 저는 권영국 변호사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권 변호사 모시고 월요일에 돌아올 저희 18-1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모두 외쳐보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